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썽띠우 편을 끝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잡담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시즌2 잡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저번 잡담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생존편. 네, 생존편. 그러니까 특별 주제 하나, 그죠? 그죠? 생존편. 테마가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7월에 끝날지 네. 아니면 좀 8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거가 있었잖아요. 책도 한 권 같이 읽어서 네. 오늘 마침 또 책이 왔잖아요. 그 책이 와서 좀 분량 나오는 걸 보고 8월까지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여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생존편을 위한 저희가 생존 전문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예술계 베어 그릴스. 예술계의 베어 그리스. 김병만. 이 동네 베어 그리스. 네, 맹금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맹금류입니다. 네, 맹금류님 반갑습니다. 맹금류님은 여기서 실제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죠? 혹시 독일에 오신 지는 얼마 되셨죠? 12년 됐습니다. 와, 진짜 오래되셨네. 저도 이제 나름 조금 짬이 찼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 앞에서는 이제 아주 그죠. 저희가 그때 사전에 이제 약간 술 한잔 하면서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때 얘기하는 걸 보고 사카린 씨가 딱 그 맹금륜이 앞에서 번데기죠. 번데기죠. 어. 맹금륜이 이게 부리를 약간 집어가는 느낌? 맹금류, 너는 현실을 몰라. 맹금류 앞에서 어디 애벌레가 주름 잡고 있냐. 사카린 씨가 이제 머리를 빼꼼 밖으로 내밀었는데 맹금륜이 바로 낚아채는. 너는 현실 모른다. 그렇지. 사카린 씨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저는 뜬구름만 잡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근두운 타는 것처럼. 사카린 씨를 잘 모르셨어요. 저도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의 근두운이고요. 잘 몰라요. 만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사전 미팅 한 이유가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아주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자명하고 저희가 사전 녹화가 아니라 이제 사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미팅 때가 거의 녹음을 했어야 됐어요. 저 둘 다 그렇게 녹음을 했어야 됐다 차라리. 그때가 했었으면 아마 좀 더 날 것의 맛 있잖아요. 뒤에 이제 맞아. 살짝 그 술집의 소음도 들리고 원래 녹음이란 게 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깔끔하게 또 해야 되니까. 팟캐스트 처음 해보시나요? 네,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저희 이제 이거 더듬이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 거? 인스타그램만 봤어요. 저희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맹금류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닉네임을 뭐로 하고 싶으시냐. 저 프랑스인 남자친구가 지금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한국말로 편지를 써주고 싶어갖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편지를 써줬는데 그 끝에 저한테 너는 맹금류야 이렇게 써서 너는 보냈어요. 나의 귀여운 새다 이런 그러니까 너는 나의 파랑새야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너는 맹금류야 라고 딱 쓴 걸 보고 얘가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포식자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실제로 포식자였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딱 맹금류 닉네임 들었는데 좀 탐났어요. 좀 약간 야무진 닉네임 아닌가요? 5편 말고 나도 맹금류 이런 걸로. 가금류 어때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꾸시죠. 5편에서 이제 가금류가 어떤 동물이지? 꽝 뭐 이런 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약한. 자기는 독수리 매 이런 거고 나는 거의 닭. 뭐 메추리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 저희는 사실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술가가 어쩌니 저쩌니 떠들러도 또 현실적인 부분은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예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얘기를 했지만 이번 편에서는 조금 더 진짜 현실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혹은 이제 초기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이제 한국에서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해외에 나와서 그렇죠.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예술을 어쨌든 하고 계시니까 졸업하고 계속 해외에서 예술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고. 예전에는 좀 더 귀국률. 예전에는 금이환영 느낌이었지 확실히. 가면 할 게 더 많기도 했고 비자 문제도 좀 더 옛날엔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죠. 네. 지금은 좀 많이 유해졌죠, 확실히 전보다는. 지금 잔류자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잔류자. 전문용어로 잔류자라고. 잔류자라는 용어도 처음 듣네. 생존자들. 왜냐면 생존자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아무나 원하면 잔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긴 생존자라고 표현을 하면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사망자가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선택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여기 남을지 안 남을지는 본인의 의지였고. 그럼 맹금류님은 이제 약간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굳이 말하면 이제 잔류를 하신 건데, 좀 그런 이제 예술을 하는 거라든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굳이 뭐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작업 활동을 하거나 작가 활동을 하기보다 여기 남은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저 원래 올 때부터 안 돌아갈 생각으로 온 거고요.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었으면 독일 유학을 안 왔죠.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아예 마음 굳게 딱 잡고. 네, 왜냐면 독일 유학은 갔다가 온다고 해서 스펙이 되지는 않으니까 가는 게 맞아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하신 적은 언제예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방문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에서도 이제 대학교를 미술 쪽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오신 건가? 아니면 좀 이제 한 1, 2년 있다 이제 졸업하고? 졸업하고 1년 활동하다가 나왔어요. 아 활동을? 네. 한국에서 1년 작가 네. 활동을 하다가 다 답답해서 혹은 그러니까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독일로? 그게 딱 졸업하자마자 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미대 나왔으니까 결혼하라고 이제 좀 약간 아니 예. 미대 나왔으니까 결혼하라는 거. 그러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라 이런 분위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어디서 인사동 쪽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시를 해주셨던 관장님이 그림을 파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제 그림 다 팔아주셨어요. 갖고 있었던 거. 아 그때는 네. 회화를 하셨어요? 네, 회화요. 네. 동양화 쪽 했었어요. 동양화 쪽으로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거 다 팔고 나서 그 돈이 딱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이거 우리 더 벌어야겠다 돈. 우리 아직 배가 고프다. 실례지만 그때 대략 얼마 단위의 돈이 들었죠? 1,000만 단위 넘어. 요. 예, 예. 그러니까 유학 자금 초기 자금 얼만큼이 된 거죠. 그러네. 슈페어콘토가 그 갤러리가 상업 갤러리라서 우리 한국에서 좋아하는 그 엘리트적인 그런 갤러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파는데 주력화된 잘 파시네, 아트 페어나 이런 쪽으로 좀 주력화된 쪽이라서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문외한이시니까 돈 들어온 거 자체 너무 놀랬고 그리고 제 전시 홍보가 막 미술 세계 이런 데도 나간 게 아니라 여성 동화 이런 데 나간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생활로 꼭 가봐야 될 전시가 이런 느낌. 우리 엄마 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 여성 동화 어머니면 이제 미용실 같은데 가면은 여성 동화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이 여기 나왔다. 아트앤컬처 이런 거보다 훨씬 기분 좋은 거죠. 아주머니들 이거 파마캡 끼시고 이거 어머님이 뭐 모노폴 매거진에 내 자식 실었다 이런 게 무슨 상관이야 사실. 여성동화 짱이지. 여성동화 짱이지. 주관동화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왜 여성동화 따위에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나는 예술가가 하고 싶은 건데 그죠? 막 이랬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급발로 제가 그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독일이란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치. 돈 때문에 선택할 대부분 뭐. 그치 많죠. 사실 독일에 오시는 분들이나 프랑스도 좀 싼가? 네. 오펜 씨도 어떻게 오신 거죠? 전 사실 미국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좀 미국에 갔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저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비싸죠? 그러니까 미대를 1년 다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도 그때 장학금을 받고 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비싼 거예요. 기본으로 좀 돈 엄청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은 거의 한 학기에 뭐 몇십만 원 수준이잖아 사실. 네, 학비가. 그러니까 굳이 뭐 1년에 100만 학비 관련해서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냥 학기당 1,000만 단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정가로 간다 쳐보면은 1년에 거의 뭐 1억 가까이 나오는 거죠 사실. 와 장학금 없이 갔을 때. 만약 그렇게 하고 여러 생활비까지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 독일 한번 가고 또 독일 예술도 좀 그러니까 유럽 예술도 좀 좋아했기도 했고. 딱 시기가 작가들이나 이런 저가 막 루시안 프로이트나 막 베이컨 이런 누구나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예술 쪽에서는 확실히 아예 모르시는 좀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들. 완전 일반인이죠. 그럼 부모님이 약간 이제 독일로 나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약간 어떤 반응을? 정말 싫어하셨는데 그 돈 번 다음부터는 이게 갔다 오면은 돈을 더 벌겠다라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치. 이게 조금만 우리가 더 투자를 하면은 이제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셔갖고 그거를 저는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착각인 거를. 근데 얘기 안 했어요. 부모님을 속이셨네. 안 그러면 안 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그치. 원래 딱 어르신 세대분들이 그 금이환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단어에 되게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거의 황금마차 타고 올 느낌 있잖아요. 딱 오자마자 뭐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괜찮은 갤러리나 어디 화랑에 들어가가지고 전시 크게 하면서 딱 명성 날리는 그런 느낌. 뭐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 실상은 전쟁이지. 근데 그러면 확실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있겠네. 약간 독일 계속 잔류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지금은 체념을 했죠.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어떻게 결혼을 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돌아와봤자 핵폐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혹시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저는 외동입니다. 근데 좀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겠는데. 마음 많이 아파하시는데 되게 좋은 점이 제가 좀 초현실 세계를 믿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나가고 나서 집이 잘 부모님 돼요? 금슬이 좋아지시고 아.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의 화신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예. 자식이랑 부모님도 떨어질 수도 부모 있을 수 사이도 있어. 되게 떨어져 있어야 맞아요. 사이가 좋은데 저희 그런 게 집도 있죠. 조금 뿔뿔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런 게 있지. 너무 붙어 있어도 안 좋아요, 확실히. 적당히 떨어졌다가 딱 가끔 붙어졌다가. 그죠. 그런 거 아시죠? 풍선껌 늘리는 것처럼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독일에 이제 나오셔서 뭐 이제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약간 학기 생활 뭐 이런 걸 좀 아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학교 생활 전반적인 좀 그런 느낌 어떤데? 한국에서 어쨌든 대학교를 다니셨고 한국에서 제가 그때 저희 사전 미팅 때 알기로는 조형 예술 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는 이제 인사동에서 동양화를 그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형 예술을 하시고 나서 동양화로 이제 조금 바꾸신 건가요? 그게 제가 이게 나오는 학교가 굉장히 좀 컨템포러리하면서 좀 컨셉 개념 미술. 그러니까 개념 미술을 주로 이제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개념 미술이에요. 막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빡세게 굴리면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이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막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썰을 풀고 어떻게 크리틱을 하고 이제 막 그런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현대미술 쪽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본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에서 약간 반골이야 좀 반대하고 싶어 이 분위기에. 그래서 동양화를 혼자 시작해서 왜냐면 저희 학교는 동양 학과를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조용히 동양학과 있었죠. 같은 거 없고 동양화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 있긴 한데 뭐 그다지 뭐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 나는 이제 전통 예술을 쏘아할 거야 이 거지 같은 반골 학교에서. 기질로. 네. 그랬는데 오히려 현대 미술을 다 같이 하니까 여긴 다 요셉 보이스 뿐이야. 내가 죽어도 퍼포먼스나 현대미술은 안 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개념 미술이라고 불렀거든요. 개념 미술. 개념 미술이 개념. 이거를 비치 미술. 비치 아트. 비치 아트. 괜찮네. 멋있네요. 멋있는데요? 나 맨날 나 개념 미술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그 개념 미술을 하고 있네. 괜히 방금- 되셨네요. 스스로 비치가 되시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일 작업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받았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내 뼈에 새겨져서 다시 부활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좀 가고 싶었던 길이었을까? 아마도 애초에 그 현대미술 쪽에 더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근데 스스로가? 그거를 그 한국 대학이 망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예를 많이 보여주는 바람에 이게 내 길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학교. 너무 이게 주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군대처럼 빡세게 훈련을 받았는데 현대미술을 그 말이 안 되는 그 프로그램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개념 이거는- 미술이라는 게 웃긴 게 개념 미술의 개념 자체가 주입되면 안 되는 거 주입되면 아닌가요? 안 되는 그러니까 걸 수는 있죠. 자기가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개념 미술인데 여기에 개념 미술의 커리큘럼이라고 들리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죠. 저도 최근에 이제 탈북자 이제 분들 중에 네.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탈북을 하시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인가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다른 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말하는 게 미국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 한국 교육이 미국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맞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딱 그런 말 하더라고. 이 사람은 미국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되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주입식으로 가르쳐준다고 말하더라고.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궤 같아. 개념 미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그게 웃긴 거지. 주입식으로 가르쳐주는 게 사실 어떤 역설이 있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을 아이러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100명이 똑같이 개념 미술을 하면 그때부터 개념 미술이 안 돼요. 그치. 근데, 빠르게 해야 개념 미술이 근데 안 돼요. 물론 개념 미술이 완전히 창의적인 무엇인가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아마 한국에서 또 분위기로 상으로 개념 미술이 더 진취적인 것이라고 들어왔을 텐데 사실은 그죠. 네, 그리고 그게 나이가 또 갓 들어온 애들이 이제 만 18, 19살 그치, 되는 그치. 애들인데 무슨 개념을 개념이 하겠어. 있겠어요. 그치. 머리에 소리도 피도 안 없이. 마는 사람들이. 그지. 근데 나 들어오자마자 사실 우리의 꿈은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좀 보상 심리가 조금 있죠. 놀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잠잘 시간도 없이 그 개념 미술 정도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3일은 밤을 새야 됐어요. 그 개념 미술 과제를. 개념 하는 거. 유격 그건데. 네, 개념 유격이죠. 그러니까 개념 아트에 네. 완전한 난 솔저였다. 진짜. 일주일에 그러니까 작품을 한 서너 개는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크리틱이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 그 압박감이지. 입시 미술만 하던 사람이 가갖고 그러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공황장애나 이런 거 겪는 사람 없었나요? 저희 뭐 자살자도 있었고 뭐 학고 맞는 것도 예사고 지금은 아마 좀 유해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예, 저도 그래서 학고를 2번 맞았어요. 3번 맞으면 잘리는데 2번까지 맞았다가 이제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 와. 그치, 개념 미술이라는 네.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책상에서 담배를 쭉쭉 빨다가 아 오케이 하고 5초 만에 만들어낸 느낌 알죠? 근데 그거를 주입식으로 일주일에 3개씩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사실. 그 여유가 좀 필요한 건데 사실.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그거를 막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개념 미술인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 논리를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독일 와서 이거 이상한 걸 알았는데 가면 이제 크리틱 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업 중에는 계속 크리틱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6시간, 7시간을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내가 해놓은 걸 가지고 다 욕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건 왜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제와 이 논리는 뭐 이러면서 막 다 이렇게 뭔가 비난하는 분위기? 그게 조금 크리틱이다? 비판이 아닌 네. 비난만이.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너무 어린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우리 친구들한테 열심히 밤새도 해왔는데 뭐 근데 막 그러면 그 크리틱의 네. 시간이 그런 교수나 좀 네.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느낌인지 아니면 애들끼리 이렇게 하는 느낌인지. 교수님은 거의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게 분위기를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완전 비판을 그거네. 한다. 너희끼리 싸워라. 네. 근데 막상 나온 외국에서는 독일 애들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했는데 이렇게 말아요. 그러면 오케이잖아. 네, 오카이고 알레스코. 더 뭐라고 욕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개인 자유 의지가 제일 아니 중요한 그리고 건데. 실제로 독일 뭐 이거는 물론 저의 경험 한정이지만 해외나 독일에서는 확실히 그런 분위기 있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그 존중이 느껴지거든 사실은.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나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 느낌인 거지. 이거 왜 했어?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존중이 먼저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어떻게 틀린 거 해왔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너 오늘 넌 죽어있다. 막 이런 느낌.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었나요? 혹시 이런 식의 크리틱 때 잘 지적한 혹은 많이 지적한 사람한테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 걸로 점수는 안 주는데 뭔가 이렇게 쿨해 보이긴 하죠. 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지적했다. 얘는 제일 많이 아는 그러니까 사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지적 허세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꾸 나는 이 분야가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졸업을 하시고 독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한 입시를 1년 정도 하신 건가요? 저는 총 2년을 했던 게 재수를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다 안 돼가지고 다들 그러긴 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이렇게 회화과나 아니면은 조형예술과로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저 그때 여기 왔던 목표는 그 네오 라우프 같은 그치. 다들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네오 라호 때 예. 오는 경우가 있죠. 전통적인 그 구상회화 작가가 되는 게 제도식,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갑자기 궁금한데 네오라고 뭐예요 요즘에? 잘 계속 잘하나? 잘 지낼 거예요. 아, 잘 지내긴 하지. 지내긴 잘 지낼 거예요. 우리보단 잘 지내지. 저도 이제 한때 네오 라호의 광팬이었어서 그렇구나. 저희 집에도 이제 그 네오 라호 네. 그러니까 드로잉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실제로 드로잉 그리고 집이? 네오 라우크의 부인도 네. 맞아요. 예술가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 네오 라호 색감이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감인지 실제로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제로 네오라가 지금 한국 회화에 영향력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 잔존해 있는 게 보여요. 그럴 수 있어. 그분 작품이 거의 그 대대하 그 동독 쪽 그 전통을 약간 이어간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동독에 살면서 느낀 건데 이 동독 대대하가요. 약간 한국 근현대사랑 느낌이 비슷한 면이 있는 동독의 거예요. 대대야? 데데 에르라고 하죠. 데데 에르. 예, 대대에르? 그 옛날 그 공산주의 시절. 아 그거 예, 당 이름 대대를. 도이체 뭐 블라블라에서 R이 뭐였죠? 아무튼 저도 잘 나도 모르겠는데 몰라. 데데 R을 가지고 베스트 도이치란드 이렇게 두 개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동독 서독 이렇게 그 동독인데 대대를.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러면 그쪽이 북한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럼. 놀랍게도 남한과 더 비슷하고 되게 재밌는 고찰이네요. 네, 북한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거기 그 옛날 분들 그 네오라우 세대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우리 내 세대 학교 생활이랑 비슷해요. 그냥 주입식 같은 체벌 받고 막 이제 매스 게임 아. 같은 거 단체로 하고 네. 막 이제 이런 거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한국 사람들이 아마 공유하는 게 아닐까. 아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네. 동독 쪽에도 한국인 학생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죠? 뭐 좋아요. 보면은 하니까, 교수들이 네. 좋아할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실제로 꽤 많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유학생들 여기.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동독 쪽을 되게 가고 싶어하는 맞아요, 사람 되게 맞아요. 많아 사실. 피가 땡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정서가. 이 체벌의 그런가 봐요. 체벌의 맛. 그쵸. 그 뭔가 그 획일적인 그 그죠. 분위기와. 그다음 테크닉을 좀 네. 중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편 씨는 어디 학교 처음 지원했었죠? 아 저는 뭐 저는 그냥 뭐 어디를 가고 싶다는 건 없었고 많이 지원을 했는데 동독 쪽도 저도 좋아했죠 사실 옛날에 처음에는. 근데 사실 저는 그 확실한 그건 없었어요. 어딜 무조건 가고 싶다 이런 건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2년간의 입시 생활을 마치고
해안가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해학과에서 동독에 있는 학교에. 저 동양화로도 또 좌절을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계기가 그럼 서양화로 그러면 전통을 수호하겠다. 왜 서양화로 뱅금류님이 전통을 네, 어쨌든 되게 전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굉장히 고전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서 온 건데 그래서 이제 고전의 그 명가 라입지 학교의 문을 두드렸죠. 거기가 이제 고전의 예, 명가죠. 예. 실제로 거기가 레오라고 학교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교수인가요? 실제로 거기 살면서 자주 뵀어요. 왜냐면 제 룸메가 그 네오라고 어시스턴트였어요. 그게 얼굴은 자주 봤어요.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랑 뭐 이렇게 뭐 플래눔을 가지신 적 없었고. 플래닝이랑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야기. 그러니까. 플래눔은 가져본 적이 없고 제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같이 봤어요. 보고. 예, 예. 그때 학교 생활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전 처음에 아벤트 아카데미라고 한국으로 치면 야학당이라고 야, 하는 저도 예. 제안 받았었어요. 예,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예, 가는 이유는 그런 굉장한 전통적인 도제 학교는 그냥 들이미는 것보다 그렇게 약간 얼굴을 맞아요. 비치면서 맞아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 다른 학교도 먼저 게스트로 지원하라. 네, 게스트로 맞아요. 지원하고 네. 그 다음에 학생이 되라 이런 거. 유난히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요. 맞아. 예. 근데 그래서 거기도 누가 처음 추천하기를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벤트 아카데미를 해서 같이 있었던 콜레견 중에 다른 애들은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예. 그 보통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친하고 이러면은. 근데 나만 떨어뜨렸다는 건 나는 네오라우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야, 거기서 이제 아니 근데 약간 그 병아리 감뱃살처럼. 근데 맹금류님이 약간 맹금류님이 게 뭔지 알아요? 네. 이걸 한번 구리를 이게 저기 애벌레 같은 게 보여. 저걸 쏘아 먹으러 가. 쏙 들어가잖아. 그럼 바로 딴 데로 가네. 그렇지 않아요? 동양화로 갔다가 바로 서양화를 전통 수호하러 가고 상처받으면 이제 딱.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바로 이제 꺾으시네. 원래 그 독수리의 성장 과정이 아시죠? 독수리가 이제 부리가 간지러워요. 자랄 때 이갈이 하는 것처럼 강아지. 그때 독수리가 참고 해야 되는 행위가 바위에 자기 부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어른 독수리의 부리가 나올 때까지. 꼭 그런 행위를 좀 겪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다양한 좀 시도들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그죠. 이제 다른 거에 막 휘둘려서 이제 그런 이상한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예.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라이프치히에 있으시다가 그 다음에도 아직 동독에 계셨죠? 계속 당분간은. 근데 그쪽 사람들이 너는 약간 좀 특이한 애니까 이런 전통적인 데보다는 약간 그래도 중립적이고 라디컬한 쪽으로 가라. 그래서 너는 할레가 어울릴 거다. 거기가 이제 약간 중부 독일에 가깝고 동독이지만 그 약간 우리하고 느낌이 다를 거다. 그래서 거기를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시험을 딱 보러 갔을 때는 느낌이 아 나 여기 가기 싫은데 딱 그 느낌이었어요. 왜요? 그냥 거기 싫었어요. 그 도시도 싫고 딱. 근데 사람이 그 삘이 있어요. 그냥 저도 들어봤는데 그 할레 쪽 도시가 좀 으스스한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앉아있는데 왠지 재수없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나 여기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느낌 처음으로 들었어요. 정말. 재수없는 느낌. 네. 될 것 같은 느낌? 그 처음으로 그 재수없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첫 번째 든 건 칼스루에 여기 있었는데 그때는 이 학교는 추워도 지원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비빌리오텍이랑 이렇게 구경 갔는데 왠지 거닐면서 왠지 이상하게 다닐 것 같다. 이상하게 상상이 된다.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왠지 여기 낯이 있다. 여기 와본 것 같은 그 이상한 느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 할레도 나쁜 학교 아닌데 그냥 내 느낌이 그랬어요. 개인에게 맞는 학교는 따로 있는 거죠. 난 가기 싫은데 왠지 여기 있을 것 같다 이 생각. 그럼 할레에서도 이제 일단은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하신 거죠? 네, 학교 생활을 2년 정도 했어요. 해학과로 하신 건가요? 네, 해학과요. 그 독일을 전통을 수호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갔더니 또 그 학과는 교수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갔어요. 왜냐면 학교를 다 떨어지니까 전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제 작품으로 합격이 안 된대요. 다들 독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는 어디 학교도 못 붙는다고. 그래서 저는 마표를 조작했어요. 조작? 예, 독일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너는 5분 이상 그림 그리지 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주제나 그런 예술 세계 보여주지 말고 무조건 와인병이랑 맥주병만 그려라. 테크닉 이런 것도 필요 없고 5분 와인병 맥주병. 그러니까 최대한 휘리릭 느낌으로.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대단히 명망 높은 그런 곳에서 무술을 한 10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치권을 배우러 갔더니 스승님이 술부터 마셔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놈아, 넌 밑바닥부터 해라. 밑바닥부터 해라. 다른 자기는 이제 좀 배웠으니까 딱 갔는데 술부터 마시게 할 줄. 그렇지.
근데 왠지 신빙성이 있게 들려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마페는 굉장히 빠르게 한 7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인병은 똑같은 와인병만 보고 그러신 건가요? 그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와인병이랑 물병이랑 뭐 그게 자기가 마신 거 줄이면서 이제 그치 똑같은 와인병 버리면 안 되지.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 아니었을까? 그렇지. 좀만 제가 뭐 컴포지션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손을 말라고. 딱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그때 거. 무슨 마페 학원 같은 거 다니신 건가요? 마페 학원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라이프치히에서 해주는. 그 학교의 도첸트로 이제 근무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아니시고 그때 당시에 그분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린 동양 여자애가 막 헤매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내 집으로 와서 너 그림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마페가 여기저기 붙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리지 않았고 네. 누군가 이렇게 뭐 제안을 한 거잖아. 네.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들이 나오고 학교가 붙기도 하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약간 이게 내가 다행이다라는 내가 생각이 뭘 들어요?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걸까? 그땐 무척 기뻤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면은 교수가 오해를 해서 날 뽑은 거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뽑은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지. 그것도 예.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교수한테 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치. 그 할리에라는 학교에. 그래서 그 교수는 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판타지가 있는데 완전 다른 예, 거예요. 완전 다른 애가 오니까 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칼스로의 학교에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칼스로에 있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동덕보다는 확실히 훨씬 괜찮은 생활을 보냈나? 네, 굉장히 훨씬 나아진 생활을 보냈죠. 근데 여기는 저는 사실 입학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그 작업 특성상 그래요? 좀 작업이 너무 후져가지고 그랬는데 그 약간 불쌍해서 좀 뽑아주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아마 불쌍해서. 이 학교의 최초의 한국인 편입생이었을 거예요. 또 레코드를 하나 세우셨네요. 리코드 세웠죠. 여러 개 세웠어요. 칼스로에서는. 한국 사람 워낙 없으니까 여기는. 근데 그때 가서 선생님이 작품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품어줬구나. 너는 안 될 것 같다. 너는 아무래도 독일의 어느 학교에 가도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뽑아주신 그 선생님이. 이거 너무 예. 근데 그때는 너무 제가 핀치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 말이 막 상처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얘기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 불의를 깨는 행위라니까. 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솔직히 자기도 교수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답이 없어서 뭐라 말해줄 수가 없는데 근데 왜 뽑은 거예요? 불쌍해서? 그때는 안 뽑았을 때였어요. 가라고 하면서 네가 왜 이렇게 독일에 남고 싶어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찾아갔어요. 한 3번 4번 이렇게 클래스에 가갖고 같이 수업도 듣고 이러다가 이제 아우프나메 프리품 갔는데 그 입학 시험 거기서 또 그 말씀하시는 거 다른 교수님들 계시는 데서 얘는 갈수 없다고? 우리 친구가 그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이 친구는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세계가 강해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고 이런 친구한테 우리가 독일 세금을 내면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나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듣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갈 수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굳이 이게 여기서 네가 열정을 낭비하고 이러지 마라. 그래서 전 그래도 그때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난 다 떨어지면 네덜란드 갈까 어디 갈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딴 데 가야지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너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가라고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예. 왔다. 그래서 할 말이 없긴 한데 제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너무 고집이 세고 되게 나도 안타깝다. 근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래도 달라지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게 약간 심금을 흔들었구나. 그럼 그때 붙은 거예요, 결국? 그냥 그 말만 했어요. 왜냐면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는 그렇지. 거예요. 예. 뭐 작업에 대한 변명을 할 필요 없고 거기서 더 이미 이상. 작업은 후지니까 뭐 더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그럼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작업을 스스로 지금 와서 되돌아봤을 때 후져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번 깜짝 놀라 웃을 거야. 유머로 이제 진짜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때 내가 그래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때도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생각해서 교수라면 나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걔 안 뽑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구구절절 걔하고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 작품. 어떻게? 그냥 얘는 뭐야? 이러고 그냥 하지. 보지도 않고. 그분이 진짜 사람에 대한 그 인정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랑 지금도 좀 연락을 하시나요?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우리를 안 보는 게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은퇴식에서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지긋지긋한 학생들. 지긋지긋한 이것들. 그래도 한 2-30년 교수 생활을 했었을 텐데. 네,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지긋지긋할 만하지. 네, 그래서 연락드리면 싫어하실까 봐. 근데 원래 그분이 좀 말을 그렇게 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독설가이시기는 좀 침대는 해요. 스타일이구나.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47년생이시니까 할아버지신데 근데 저는 그게 독설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분이 정이구나 정.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 예, 예.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되게 상처를 받는 예. 건데 그분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맹글님이 독설로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한테 기본적인 존중이 느껴졌다는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너무 안타까워서 해준 말인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 않았으면 그냥 뭐 말도 안 괜찮으세요 하지. 이러면서 그냥 맞아. 떨어뜨리지. 예. 그게 참 제일 고마운 은사님으로 이 평생에 남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거는 예. 잊혀지지 않겠네. 네네네. 그 다음은 이제 교수가 바뀌어서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긴 했는데 젊은 교수님이 오셔서 독일은 재밌는 게 확실히 그 교수가 바뀌냐에 따라 성향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한국은 과의 개념이 더 세잖아요, 그죠? 예. 그치. 그쪽 이제 맹금님이 다녔던 한국 학교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미대를 저희 둘 다 한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저도 미대를 다니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과의 개념이 셌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그 과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과에 소속이고 교수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과는 과로서 딱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이 이런 독일 거지. 미대에서의 충격이 그거였던 거죠. 대한민국이 삼성국이란 말 있잖아. 삼성이요? 네, 삼성. 네. 그게 왜냐면 삼성은 언제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약간 지배한다. 근데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뀌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맞아, 실질적인 맞아. 지배자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런 느낌이죠, 한국도. 교수도 약간 네. 이제 한국도 이제 교수는 그런 느낌인데 독일은 교수가 삼성이지. 굳이 말하면. 맞아. 교수가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작업실이 깨끗해지냐 더러워지냐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네. 좀 어떤 뭐 지금 저는 이제 사실 맹걸류님을 전 아예 몰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건데 저도 이제 사칸시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 전에 이제 독일에서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좀 어떤 과정들 아니면 좀 일련의 흐름들이 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마이스터 슐러 할 때 그 졸업 바로 1년 전이죠. 네네. 울고 다녔어요. 그렇게 울고 많이 다닌 적이 없는데 불안해서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자도 잘 못 받을 것 같고 아는 게 없었으니까 왠지 내 작품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가서. 근데 실제로도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난 답이 없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칼소리 학교가 좋았던 거는 내가 답이 없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크리틱을 안 해요. 그냥 네 멋대로 살게 냅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해이고 그래서 난 즐거웠는데 막상 나갈 때가 되니까 불안한 거지. 이제 스스로 이제 딱 알겠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난 끝났다. 막 이제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맨날 그러고 살다가 그래도 여기저기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뭔가 실적이 있어야 비자가 나오니까. 근데 다 떨어지고 어디 하나 이제 전시하라고 연락이 하나 온 거예요. 근데 막상 갔더니 그 자리가 회화 작품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회화를 하셨을 건가요? 네. 그래서 내 캔버스 그림을 배치하기가 너무 애매한 벽들이었어요. 벽이 이상한 애매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은 복도 수준이구나, 복도. 공간은 엄청 넓은데 그 벽이 창문 아니거나 뭔가 애매하게 이게 독일 옛날 건물들이 좀 그렇잖아요. 맞아. 창문이 커서. 그래가지고 그 내가 준비한 나의 훌륭한 회화들을 걸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작업실에 가서 설치 미술로 싹 바꿔버렸어요. 작업을. 와. 엄청난 결정이시네 그게. 왜냐면 전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만들어져요 그거? 그냥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위기가 코앞에 닥치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싹 설치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원래 이런 작품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냥 그래서 하세요 뭐 이러면서 냅뒀는데 그걸로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씩 들어갔구나 되게. 졸업생 상을 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운명이란 참. 그래서 내가 개념미술 설치미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거 하니까 상을 이건가? 타네? 알고 보니 난 개년이었다. 난 알고 보니 빛이었구나. 난 알고 보니 빛이었구나. 우리 교수도 회화하는 사람이라 설치미술 하려고 그러면 반대를 했었어요. 잘 도와줄 게 없는 그렇지. 분야니까. 내가 해줄 말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건가 보다. 왜냐면 회화는 계속 이게 먹힌다. 네. 그 이후에는 또 작품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화를 그리면 좋은 갤러리가 이제 컨택을 하면은 별 어려움 없이 그런 친구들이 많죠. 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너무 막 학교도 바꾸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세갖고 독일 친구도 많이 못 사귀었어요. 졸업할 때 친구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인맥도 없고 저를 어디서 같이 친구끼리 뭐 동네에서 오프스페이스 전시하자 불러주는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존을 하려면 공모전도 안 되고 친구도 없으니까
내가 전시를 따와서 꾸려면 되게 그래야 되는 거지. 네. 본인이 기획을 내가 해서 호스트면은- 내가 사람들을 초대하면 예. 되구나. 아, 그럼 그것도 반대 또 인맥이 생기는 거고. 그치, 어떻게 그치. 통해서. 그거 전시하라고 했을 때 거절할 애 거의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죠? 다들 하고 싶어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에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지 자금을 얻을 수 있냐. 내가 기획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거지 같은 전시들을 이제 기획을 좀 하게 됐죠. 저도 거지 같은 전시 하는 데서 아주 거지 같은 곳에서 거지 같은 전시가 필요한가? 근데 거지 전시를 하는데 이제 친구를 한 10명 막 이렇게 모았어요. 11명. 많이 모으셨네요. 예, 뭐 다 안태전 하겠죠. 친구 예. 굉장히 근데 물어보면 다 하지, 그치? 친구도 아닌데 내가 할래 물어보는 좀 괜찮은 친구들인데 다 굶주렸으니까 하자고. 네, 다 굶주려요.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자기는 그냥 네. 작업 보내고 네. 버는 거 보러 가고 내 이력서 오프닝 때 한 줄 넣고. 오프닝 때 술 마시고 그래서 어디 여기 동네 그지 같은데 뭐 그 그림 걸 수도 없는 이상한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내 인맥풀이라는 게 다 회화 작가 평론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림을 전부 다 걸어주는 내 그림 걸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 그치. 난 바닥에서 지랄이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바닥에 이제 뭐 이상한 짓을 좀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작업에 좀 주축들이 되는 네, 이게 계속 그런 형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하고 친구들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나 남는 자리 어디 거지 같은데 이제 항상 그거가 이게 패턴이다 보니까 점점 이 거지 같은 자리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오 네. 재밌네. 진짜 재밌다, 이게. 재밌는 케이스네.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같이 할래 하는 친구도 생기고. 좀 생기고. 네. 너 거지 같은 자리 준비해서 너를 위해. 넌 아무 자리나 괜찮지. 그런 거 알죠? 런던에 그 방 하나 드립니다 하는데 그 계단 밑에 다락방 이런 거. 자, 널 위한 자리야. 막파에 이렇게 불러도 되는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융통성. 네. 아무데나 넣어도 잘하는 친구. 누구 취소했는데 그럼 너 할래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맹금류님 작업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주제인가? 이거 거지 같은 자리라나. 그거 처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학교 다닐 때도 꾸준히 어디 전시를 지원을 해서 아주 가끔 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보덴제 어디 거디 같은 무슨 그 표현 미술 무슨 미술관이라고 네, 뭐 하는지 알것 같아. 거지 대충 같은 데가 하나 어떤데. 있어요. 거기 갔더니 내가 그 정성을 다하는데 그림을 보냈는데 내 그림을 리세션 그 와인병이랑 막 이제 맥주병 놓은 그 바로 뒤에 건 거예요. 아, 그냥 완전히 그거처럼. 네. 괜찮은데 나는? 네, 근데 그게 그 위에 건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중간에 걸치면서 그 병들이 제 그림이 이제 에어싸고 있는 그런 참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것도 모르고 좋은 데서 한다고 이제 막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내 꼴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아이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아이고, 그때는 아이고. 또 이제 그 뭐지 개념 미술이나 뭐 설치 미술에 대한 뜻도 없던 때라 내 그림을 모욕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전시 나를 뽑아주면 그런 데인 거예요 항상. 오. 이게 약간 짜투리를 뽑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케이블 TV 뽑았는데 이런 느낌.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그 큐레이터가 이제 사진만 보고 없잖아요. 실제 그림 안 그치. 보고. 근데 실제 그림 받아보니까 아우라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괴하고 조금. 근데 이 기괴한 게 다른 애들이랑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얘를 사이드로 빼거나 어디 이상한 데다 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어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맹금리님을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저번에 한번 뵙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이제 처음 보는 거지 사실. 근데 확실히 아우라가 이제 뭐 기괴하다고 하는 건 이상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석적인 느낌 아니지? 왜냐면은 작가 본인이 나름 작품을 이제 나름 보여주잖아. 맞아. 어느 자기 부분은. 캐릭터가 보여지. 근데 이제 맹금류님이 이제 작업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제가 회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는 게 딱 오네요. 확실히. 그 융화가 안 된다는 게 가장 그죠?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서도 융화가 안 되고 어느 세상에 가도 난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아마 그 친구들을 먼저 걸고 내가 거지 같은 자리에 어떻게 끼워 맞춰주고 하면서 제가 그 융화를 배운 게 아닐까 싶어요. 현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은 느낌이 있는 거지. 네, 그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도 내가 기획했으니까 내가 최고 자리에 걸고 친구들은 빼겠다 이쪽으로. 그랬으면 이제 발전이 없을 수 나는 있죠. 발전이 없었을 텐데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구들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나를 걸면서. 이거 되게 우연이지만 좋은 필연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계속 회화를 하셨고 졸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회화하셨는데 이제 우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좀 돌아서게 된 거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매체를 고집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기존의 회화라든지 약간 드로잉 같은 걸 좀 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작업을 구상할 때 회화를 하진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 매체 다양한 매체라든지 뭐 좀 조형예술이든 개념미술이든 뭐 아니면 뭐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섞어서 하시는데 요즘 와서 이제 내가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회화를 그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르게 하게 됐잖아요, 완전히. 그럼 요즘에 작업에 대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요즘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있으신지. 아무 생각이 없고요. 흘러온 대로. 지금도 계속 흐르는 대로만 살고 있는 게 작년에도 또 많이 바뀌어갖고 저는 매년 포트폴리오가 제 스스로도 융화가 안 돼요. 작년 작품이랑 올해 작품이랑 같이 놓으면 이상해서 계속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왜 그렇게 됐냐면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장르를 고집하거나 테마를 고집하는 건 없고 근데 오피셜하게는 이제 또 고집하는 척 해야지 또 사람들이 그치. 해주니까 얘가 쪼가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장르 안에 가둬야 그 전시할 때 불러주거든. 그리고 맞아요. 그런 맞아, 테마로 하시는 분이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스테이트먼트는 마련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자리가 있으면 불러주시면 갑니다 같은 타입이라서 출장 미술, 대리운전 미술.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시키는 일이면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좀 뭐 소위 말하면 뭐 영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좀 모티브를 얻는 그런 게 있나요? 그 전까지는 모티브는 항상 그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모티브였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고 약간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돈 따라서만 가게 됐어요. 앤디 워 돈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돈이 없으면 작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되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 돈 주시는 분의 눈치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그게 있어요. 쪼가. 근데 그거를 너무 안 맞춰주면 또 이 사람은 화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큐레이터라든지 뭐 그런 기회들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이제 딱 뽑았으면 이제 딱 느낌이 그러니까 와요. 그 사람한테 원하는 포지션이 거구나. 그럼 맞출게요, 해줄게요. 뭐 정말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겠어? 해줄게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나 나만의 막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이게 직업이구나. 그냥 그렇게 됐죠. 왜냐면 안 그러면은 내가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런 친구도 많아요. 이렇게 작품이 좋으면은 알아서 모셔가요. 근데 나는 모셔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맞춰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맹글님이 설명한 자신의 작업과도 맞아떨어진 게 예를 들자면은 거지 같은 곳에서 전시하게 됐다. 그 안에서도 좀 거지 같은 스팟에 내 작품이 걸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맹글님이 말씀하시는 게 난 그게 나한테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모먼트였어 라기보다는 이게 내 작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예를 들면 진짜 쪼가 센 애들 자기 작업에 대한 고집이 센 애들은 그거 못 맞춰줘요 죽어도. 맞아요. 근데 이제 맹글님은 그걸 맞추면서도 자신의 작업을 사실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부에서 보이진 않거든. 이 맹글님 작가는 그냥 시키는 거 다 하는 사람이구나 이 느낌은 아니죠. 그런 작업이. 느낌 없어요. 개성이 있다고 그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아주 밑바닥까지 맞춰야 개성이 좀 있는 사람 정도로 이제 뭐라 그래야지 매듭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말 못하는 거죠. 그냥 핵팩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 어떤 큐레이터라든지 어떤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너 마음대로 해 그냥.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최근에는. 그러면은 작업이 보통 좀 더 마음에 들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궁지에 몰리거나 협상을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아쉽게 나온다. 그땐 또 이제 제가 제안을 해요. 뭐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지금 정치에서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큐레이터님도 약간 커리어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전략이네. 진짜 그러시네.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 야, 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뭐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되게 전략이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누군가 자기가 작가 생활 한다고 말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절대 생각하지 않잖아. 방판 느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비단 맹금류님의 이야기만은 또 아니거든. 맞아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저 오펜 씨랑 저랑 작가들 조사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가 잘 나가는 좀 성공한 작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구성됐을 수도 있는 어쨌든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만 보고 이 사람들의 작업 세계를 추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도 사실은 이 더듬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예술이라는 게 무슨 뭐 리오따르의 숭고란 무엇일까 이런 걸로 연유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작가 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그런 뭐 철학적인 사고만 굳이 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 미술에 대한 그 스파르타적인 훈련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사실 실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임기응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무언가도 있는 거고. 임기응변 자체가 미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게 되게. 맞아요. 그게 현실적인 거. 그래서 저도 더듬이의 취지도 사실 작가의 작업을 좀 더 파헤쳐보자. 실질적으로 파헤쳐보자 라고 했을 때 썽듀 편에서도 저희가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베트남인 거를 굳이 고집할까요? 라는 질문에 사실 숨어있는 함의는 그게 걔의 전략이란 거거든 사실. 맞아. 자기가 결국 베트남에서 난민으로 건너와서 독일에서 산 나는 되게 특별한 제3자의 눈을 이야기가 가진 있죠. 독일인이다 라는 게 자신의 정체성이거든. 저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성태우가 아무리 구조나 좋은 모티브를 잘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베트남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들은 많아요. 그지.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떤 특성을 부여하려면 베트남 이야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냉금류님은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외국인으로서 활동 중인 작가시잖아요. 네. 주변에 이제 독일인 친구들도 좀 있으실 거고, 뭐 아니면 프랑스인이든 뭐 영국인이든 누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제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아시아 여성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좀 좀 나한테는 뭔가 대우가 좀 다르다,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저는 최근에는 진짜 좀 웃기게도 거의 만나는 사람 100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네네. 만나는 시간이 기회가 기회가 없어요. 없고. 여기 워낙 좁은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 보면 내가 말하면 씨가 안 먹혀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윗대가리일수록 친절하고요. 아랫 사람일수록 막대해요 우리를. 아랫사람이란 건 이제 같은 개수가 돼? 막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시스턴트나 막 인턴이나 약간 이렇게 어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막대하고 뭔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불안해요 저랑 같이 일하는 거를. 근데 그 윗대가리들은 항상 다 깍듯하고 전혀 그런 차별 같은 건 느낄 수가 없어요. 신기하네. 근데 사실 그런 말 있거든요. 저도 여기 살면서 가끔 인종차별 받기도 하는데 사실 독일인한테 받아본 적 거의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다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온 외국인이라든지. 맞아, 그것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 있지. 독일인이 하는 인종차별은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어린 친구들이 사실 저는 그 친구들보다 10살은 많을 텐데도 같이 이렇게 뭘 하러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작품을 위해서 뭘 사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영수증 챙겨야 되잖아요. 그 기금을 위해서. 근데 내가 영수증 당연히 챙겨갖고 오는데 옆에서 영수증 꼭 챙겨야 돼. 안 챙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약간 걱정하는. 그거를 약간 잔소리하듯이 약간 애완동물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챙겼어. 이렇게. 내가 너보다 짬바가 많다. 차라리. 보여주면서 챙겼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챙겼네? 이런 느낌으로. 너도 뭘 할 줄 아는구나. 와 얘가 뭘 할 줄 아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제 그 위에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신 작가라고 이제 또 그분들은 또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막 아시아인 왔다 막 이제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주면은 그 아이들이 되게 뜨악하게 쳐다봐요. 어머 왜 쟤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막 이런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얘기는 진짜 밖에서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그 윗분들한테 사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나한테 굉장히 건방진데 좀 지시 좀 해주세요. 이러면 바로 거기다가 이제 혼낼 거라고요. 또 어색해지는 거니까. 근데 어색한 건 상관없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고 또 모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피가 안 마른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나 때문에 분란 생기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내가 그 작은 하마가 고자질했어요.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좀 나의 그 존재가 혼지르는 그런 스타일.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울컥울컥 받을 때가 있어요. 울컥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완전 어린 친구들은 넘어가요. 그냥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지능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 가끔은 그 동등한 그 동료들인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약간 나의 의견이나 이런 게 누락되거나 나한테 발언권을 너무 안 주거나 막 이럴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화 안 내는데 올해는 4번 냈어요 화를. 어제도 냈어요. 어제 싸우고 싶다고 오늘. 싸우고 왔는데 어젠 진짜 내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개싸움을 만들고 왔는데 나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제 실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작가의 길로 가시네.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저도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작가라고 말하거나 예술가로서 활동한다고 말할 때 되게 주체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믿잖아. 내 작업을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들었을 때는 분명 이제 눈치도 좀 보는 거고 속으로 삭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확실히 작가 생활 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난 주체적인 무엇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 진짜 잘 나가는 애들 예를 들자면 모셔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아니잖아 그게. 그렇지.
주체적이려면 큐레이터가 됐어야지 작업을 직접 하면 안 돼요.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농부에 가깝지 그 중개업자가 돈을 벌고 권력이 있는 거지. 이건 완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농부의 자유는 그냥 그 밭에서 내 작물을 키우는 정도에만. 내 거 하는 거는 내 자유인데. 네. 그 쌀을 어디다 팔아주고 이런 거는 그 쌀을 포장하고 이런 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서 오는 탄압을 견딜 수 없던 이게 딱 그 큐레이터가. 소리네요.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졸업반에 다가오니까 세미나를 가져요. 교수랑. 근데 그 교수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수직이다. 그러니까 너가 너의 길을 일단 할 수 있는데 그 수직의 길이 계단이 되기 위해서 옆으로 가려면 너와 그 다른 단계를 연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그 위로만 올라가서는 너는 씨 뿌린 농부고 그 수확해서 도와주는 거는 딴 사람이다. 기관이나 혹은 좋은 사람의 역할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절대 혼자서 못 살아난다. 혼자 어떤 포지션은 상관없다. 그냥 동료가 필요하다. 너를 홍보해줄 동료, 너를 다른 사람들 데려다줄 동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주변에서 보면 되게 재수없는 게 특히 그 외국인 작가한테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상품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치. 우리 예쁜 치와와 봐라 막 이렇게 그쵸, 한 명을 이제 골라요. 예쁜 치와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 치와 존나 힙하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개집 마냥 그 애견샵.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이 오 힙한 사람이 입양한 치와 되게 이쁘다 이러면서 이제 다 그 치와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치와가 우리 신세인 거예요. 그죠? 약간 그러니까 치와와라고 하면 애매한데 그런 거죠. 좀 더 대한민국식으로 말하면은 야 진돗개 새끼 진짜 귀엽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내가 새로 이렇게 발견한 예쁜 품종의 개다. 처음 봤지. 이게 내 처음 받은 건데 이러면은 이제 저도 이 개가 될 준비가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맹금류님은 뭐 스스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비단 뭐 우리 시대 작가만이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예전 작가나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해외에서 활동한 작가님들에게도 벌어지는 사태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이제 제3세계 미술을 가져온다 했을 때 이게 비단 아시아인만이 아니라 흑인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고 그런 움직임들 사실 많아지는 건 전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PC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인권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지 이런 인종 같은 걸 신경 쓰고 성명 같은 걸 신경 쓴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술계 이것이 들어오는 방식은 정확히 이제 맹금류님이 말하는 방식이거든. 야 나는 이 치와를 여기서 데려와서 너한테 보여줄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라는 느낌인 그런 거지. 것도 있고 좀 항상 미술 시장도 스타를 원하잖아요. 좀 새로운 스타일도 그렇고. 스타라기보다는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까? 이걸 내가 그냥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치와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어떤 의미로는. 근데 정말 나는 희한한 게 그 독일 백인 사람이면은 그런 그 슈퍼 루키 같은 신인 작가가 있어도 그런 그 개 데려왔다 멋지지 그렇게 이 안 하지. 느낌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나름. 아무리 어리고 이런 독일 작가라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신박하게 어디서 새로 갖고 데려온 애가 아니다. 이거다. 막 이 느낌은 완전 우리 그 외국인한테만 제3세계 사람. 그러면 이제 맹금류님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작가로서 그런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 포지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의 뭐 그냥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웃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만족스러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소심하게 들어온 치아가 있을 수 있고 당당하게 미용받고 들어온 치아가 있을 수 있고. 난 최고 예쁜이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게 자기 적성에 맞으면 또 성격대로 가는 건데. 근데 맹금류님은 이제 그렇게 엄청 맞진 않았던 거군요. 저는 그렇게 대접도 받을 아직 그런 레벨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약간 노선이 다른 게 저는 좀 기획이나 이쪽으로 좀 더 빠진 케이스라서 저는 제가 약간 정권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런 일은 저 나름 예쁜 치와와 아닙니까? 예, 근데 정권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관리해줄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약간 바지 사장. 예, 바지 사장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힘이 없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모르겠어요. 나에 대한 거는 조금 약간 넌센스인 게 나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나라고 해서 대상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나는 그치. 어떻게 대상화되고 있지? 나 스스로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되고는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지. 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다 저한테 사주 봐달라 그래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인들. 사주로 이제 명망을 떨치고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걔가 아니라 어디서 불러온 샤머니즘. 제3세계 샤먼 있잖아요. 약간 좀 뽕기 있는 좀 그런 쪽. 뽕기. 예. 근데 실제로 요즘에 점점 이제 사주라든지
뭐 동양 문화에 사람들이 좀 더 눈을 뜨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 이제 사주라는 게 단순히 이제 독일인들한테 엄청 낯선 것도 아니거든 이제는. 걔네도 알 사람도 얘네도 알거든. 그 별자리 점성술도 많고. 그렇지. 걔네가 동양 사주를 물어보는 거 아니고 제가 동양 사주 조금 볼 줄 알고 그 천궁 차트 볼 줄 알고 그렇거든요. 개보시는데. 예, 그래가지고 별자리도 좀 보시는 거예요. 데이터 차트.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자기 좀 섞어서. 앞날을 좀 봐달라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불쌍한 중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예,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한 중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치와와로 대하죠. 저를 이제 귀여운 우리 친구 막 이러면서 샤먼 데리는데 치와와. 이제 그 샤먼이 이제 막 계속 이렇게 사주를 봐주고 너의 이러면은 미래가 개 같다. 그럼 나중에는 막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사이비 종교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자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전략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뭔가 좀 엑소틱한 걸 데려오시는 그다음에 거예요. 아니 그게 떠나서도 약간 주체,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주체를 좀 끌어오시는 것 같네. 그러니까 주체성을 자신이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치와와에서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치와와 신인 거죠. 치와와 신. 그러니까 치와와 신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 좋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게 다 웃기는 거죠. 저 개인적인 믿음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것처럼 세상에 나쁜 포지션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게 자신이 포지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걸 이제 위 아래로 두면 안 되고 그냥 그치, 옆으로 두고 직업에 귀청 없다고.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약간 내가 쓴 전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친구가 없으니까 어디 가면은 처음에는 전시하고 그럴 때 뭐 좋은 데서 전시를 해도 사람들이 내 전시인데도 나한테 말 안 걸어줘요. 다 자기들끼리 사귀었는데 내 전시를 이용하는 거지 나를 술 먹는 자리, 껴주지는 술 먹는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느낀 게 남의 전시를 가든 내 전시든 간에 약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내가 호스트야. 이제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이제 좀 해줘야 챙겨줘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약간 스스로 이렇게 체면을 세뇌를 거는 거예요. 남의 전시인데 가서 오랜만이라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죠? 막 이러면서 독일 사람한테 뭐 미넨에서 왔다면서요? 뭐 그런 여기 식으로. 할수록 낯설겠네. 개츠비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거 이거 있는데 뭐 갈래? 뭐 이러면서 너 여기 맛집 잘 모르지? 뭐 이런 거. 네가 바이에른에서 와서 뭘 잘 모르는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맹금류님은 이런 특성이 자신의 작업에서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약간 그건 좀 어렵죠.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저는 이게 예를 들자면 맹금류님 여기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게 되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이게 되게 유효한 어떤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왜냐면 대단히 재밌는 포인트거든.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서울에 있어 우리가 닭갈비 맛있는 데는 갈래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건 좀 흔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란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얘 여기 맛집을 안다라고 볼 수도 그렇게 있지만 안 보지.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으로서 가지는 되게 특이한 포지션이거든요. 재밌는 게 이제 맹금류님이 아까 계속해서 설명하시길 본인은 융화를 못하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상대방이 딱 왔을 때 뭐 바이에른이나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주도적으로 융화해서 이 고장 사람인 것처럼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재밌는 거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해야 되는 게 자기 그 성찰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귀여운 타입이면 헌신을 다해서 귀여운 척해야 치와 역할을 연기해야 이게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걸 잘할 수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잘할 수 있으면 저희 잘해야 전 돼요. 게스트 막걸리님이 네. 본인이 귀여움 받는 걸 아시더라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딱 봤을 때 나는 어딜 봐도 귀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는 안 귀여워요. 그러니까 뭔가 가시 같고 좀 재수없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수없게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귀여운 척을 하면 오히려 더 망해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나도 좀 귀여워해주세요. 핵핵 이러면 이 거지 같은 거 하면 딱 바로 차버리지. 나 이런 게는 싫어. 막 이러면서 자성찰을 많이 하시는 거 자성찰을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나는 뭘 해야 먹힐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호스트. 나는 샤먼. 호스트. 샤먼 호스트. 느낌 있어 진짜. 중생들아. 막 이러고. 저희끼리 이제 사전 미팅 있을 때 저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유학 컨설팅을 해라. 네. 뭐 아니면 뭐 사주 카페를 해라. 근데 그게 뭐냐 호스트잖아요. 결국 그게.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하는 건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도 치와와예요.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나도 좀 치와와에 대한 영광. 약간 수줍은 속마음을 또 되게 표정이 수줍어졌어. 근데 그런 건 이해가 되죠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진짜 바로 차기하고 너무 미움만 받는 거여서 진짜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역량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도 이게 딱 재밌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상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저도 이건 불공정함이 있다고 생각해. 외국인과 이 현지 작가의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한다면 외국인 작가도 아마 그렇게 느끼겠지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가 잘못했다 단순히 이런 말하는 건 아닌데. 당연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유학을 온 거고 여기서 맞아요. 넘어와서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걸 냉정하게 스스로 이제 되게 판단하시고 있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네 이런 부분. 왜냐면은 내가 외국인으로서 이런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재밌겠다. 그다음 이게 유효할 수 있겠다. 왜냐면 그냥 내가 단순히 수동적인 어떤 외국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그다음 내가 졸라 귀여운 치와가 아닌 이상 나는 다른 포지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외국인 작가로서 아니면 좀 타자로서 약간 맞아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약간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태도이기도 하잖아 사실.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망각하고 그냥 여기서도 내가 좋은 작업하면 먹히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 자체는 되게 나이 되게 순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진하죠. 좋은 작업은 없어요. 다 좋은 작업하죠. 생각해보면. 맞아. 나쁜 작업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명언이네. 좋은 작업 없다. 다 좋은 작업한다. 보면은 뭐 재능 없는 친구 없고 보면 맞아요. 다 잘하고.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맹금류님에게는 작업은 다 작업만에 다 좋은 부분이 있고 이런 거고 그 작가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외에 무엇인가가 곁들여져야 되는 무엇이다. 작업은 전혀 거기서 이렇게 막 작업은 영향이 많지는 않다고 느꼈어요. 더 영향이 있는 건 쇼비즈니스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쇼비즈니스인데 진짜 그 스타일이 중요한 거는 자기 태도. 그 살면서 느낀 건데 이쪽은 딱 누가 보기에 쟤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쟤는 걱정 없겠다. 이런 친구 속 까보면은 겨우 먹고 살아요. 그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확실히. 더 빛 좋은 개살구로 더 난리를 쳐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는 사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하루빨리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은. 이게 정신 건강에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재밌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다. 그죠.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느낀 건데 한국에서는 제가 자아 성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어리셨고 그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가 언어가 능통하고 우리나라였으면은 큐레이터나 이런 거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 생각을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그런 게 좀 더 재미를 붙이시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이제 큐레이팅한지 크라토리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네. 근데 여기서는 작품을 계속 하는 이유가 언어가 안 되니까 작품 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니까 말로. 그쵸. 확실히 이게 저도 외국에 와서 느끼는데 저 미국에서 살다 했잖아요. 근데 모국어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 사실은. 따라잡을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약간 독일이나 이런 데서 확실히 좀 활동하는 한국인 큐레이터라든지 좀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많이? 몇 분 연락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이 친구가 큐레이터인데 한번 연락해봐라. 한국 사람이니까 잘해줄 거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쾰른에 뭐 초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쪽도 이제 뭐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많이 여기로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죠? 작가들 수입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방금 이제 모국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서 큐레이팅을 할 생각도 없고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는 미술 활동을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아예? 예. 어떤 쪽으로도 활동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신 거죠? 약간 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굳이? 내 작업을 이해해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그런 거네. 비가 안 오는 나라에서 내가 왜 우산을 팔아야 되냐?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제가 맞춰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다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가서 그 맞출 구멍도 못 찾겠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한국에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물론 한국에서 제대로 된 작가를 또 오래 하신 건 아니지만 네. 젊은 나이 좀 그래도 좀 하셨었고 어느 정도 이제 주변 환경도 봤을 거고 독일에서는 실제 작가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이제 프랑스에서도 좀 1년 정도 계셨나? 1, 2년? 7개월. 네. 7개월? 그죠. 그렇게 계셨으면은 봤을 때 확실히 나라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예술에 있어서? 네네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한 7개월, 1년 살아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오는데 그죠. 사실 저는 프랑스 가서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더듬이입니다. 에피소드가 길어진 관계로 맹곰유님과의 대화는 7월 셋째 주 수요일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